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전 결혼 전에는 거짓말하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떠한 거짓말도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게 꽤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이젠 남편이 좀 거짓말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MC님 거짓말을 좀 해줬으면 하신다고요? 네, 왜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해준 요리가 최고로 맛있어. 이렇게 이런 거짓말은 좀 듣는 게 좀 행복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MC님. 이런 거짓말은 저희가 언제나 대환영이죠. 이런 오고 가는 선의의 거짓말 속에 또 행복한 부부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맞아요. 너무 과하면, 거짓말인 거 너무 티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오늘따라 너무 유난히 빛나고 아름다우신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MC님과 함께하는 우리 법대로 합시다. 오늘 주제 설명해 드릴게요. 사기, 거짓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정말 사기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가상화폐 투자 사기부터 해서 소액 상가 투자 사기라던가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도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었고요. 상가 투자, 수익형 콘도, 수익형 호텔 이런 부분 투자 사기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고 빌린 돈 받는 법에서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도 없이 이제 빌려가신 경우 이런 것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 다양한 사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그 사기에 대한 내용의 어떤 총정리판 어떤 마지막 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에 대한 모든 것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윤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이윤환 변호사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다양한 형사 사건 정말 많이 수행하셨을 텐데요. 잘 알고 있을 텐데 요즘 특별히 이렇게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무슨 사건이 좀 있나요? 네, 이른바 폰지 사기라고 하는 유형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그 명칭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라는 사람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폰지 사기의 유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또박또박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실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사업의 실체가 없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종류의 트렌드들을 외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최근에는 미술 투자까지 외관은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놓지만 사실은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폰지 사기의 특징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입니다. 즉 인적 영업망을 활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요. 이렇게 영업진들이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문제점들은 이런 영업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영업 인센티브에 따라서만 투자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 영업진들조차도 사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과 수익률 보장은 사실상 알고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즉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2번, 3번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임변하스님은 요즘 어떤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많이 접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전 요즘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요 근래에 정말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생기셨지만 이에 대한 또 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설명드려보면 실제로 상장이 되지도 않은 가상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제 곧 상장이 된다. 상장이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켜서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 아님에도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래 화면을 가짜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시면서 실제 뭔가 있는 거래소처럼 속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도 아예 있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정말 무섭죠. 꼭 무슨 컴퓨터 화면을 보면은 실제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조작된 장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가상화폐 관련 거래들이 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는 우리 시니어층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악용해서 대신 투자해주겠다. 내가 돈을 모아서 대신 가상화폐에 투자해주겠다. 이런 투자사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는 좀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가져가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큰 돈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그 투자액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 가상화폐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정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런 범죄. 아니, 왜 안 없어지고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 사기 굉장히 여러 번 다뤘어요. 왜 여러 번 다뤘느냐? 그만큼 워낙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존재하고 끊임없이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왜 특히 이렇게 사기 범죄가 계속되나 저는 생각해보면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되게 되면서 왜 사실 우리가 MC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가상화폐 이런 거는 뭐 어디 공대생인들이나 아는 그런 개념이지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아는 개념도 아니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게 되면서 뭔가 이 신기술을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아직 이 신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 갭이 발생한 이 시점에 이런 신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꼬드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기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기망해서 타인을 속여서 어떤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게 만들고 사기를 하는 그 범행 가해자는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 남의 돈을 쉽게 빼앗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요즘 세대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국민들의 그런 감정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기 범죄가 좀 끊이질 않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거 처벌이 너무 맞아요. 약한 거 아니냐. 뭐 이 사기죄를 범했어도 뭐 몇십억을 이렇게 했는데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뭐 집행유예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뭐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범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이거 좀 변호사님 이런 사기 사건 많이 다뤄보셨지만 이거 범죄 그 형량이라고 하나요? 이거 형량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많다, 적다 뭐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형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형량을 높이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사회과학적 연구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범죄를 모의하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테고 이렇게 되면 범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가 봤을 때는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범들은 조금 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즉 사기라는 게 기망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던가
아니면 차라리 변제 능력이 없던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사업을 온전하게 건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외부 변수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사업가들의 경우에도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변제 능력이 없었다.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망했다라고 이제 보호하짐으로 또 사기죄 기수 또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지면 뭐 전부 다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선량한 사기꾼들까지도 전부 다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형량을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들로부터 몰수하거나 피해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조금 어떤 방법들을 조금 더 법률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도 몸이 좀 불편해 일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 돈이 되는 일자리가 시급했습니다. 그때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는 되지 않고 메신저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전달받으니 김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하철역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현금으로 금은방에 가서 금괴를 구입하라고 금괴는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괴를 사다 나르는 심부름을 하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당도 높고 일도 편하고 몸이 불편한 제가 하기에는 딱 편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혹시 이게 나쁜 돈이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제 사정이 워낙 급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금괴를 사라고 받은 돈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져와 금괴를 구입하려는 저를 금은방 사장이 의심스럽게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현장에서 바로 잡히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저 하루 일당이 정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전단지 보고 가서 이거 심부름한 거밖에 없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연자분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알바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윤환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앞으로 조사 순서나 뭐 재판의 순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 인출책이 긴급 체포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구속 여부가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인신이 구속되다 보면은 피의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필요하다면 구속적 부심이나 또는 보석 청구를 해서 인신 구속 상태가 좀 풀려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검사가 그 증거들을 취합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께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공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 공판 기일과 두 번째 공판 기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관련 증거가 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그 중간 인출책 같은 경우에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가 재판이 두세 차례 진행되다가 보니까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미리 변호인 선임 여부를 조금 고려하셔서 미리 좀 이양하실 거면 좀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증거가 모두 취합되면 재판부는 이제 증거를 검토를 해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미리 조금 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보면 이런 중간 인출책이라고 하죠. 난 정말 몰랐다. 나는 그냥 돈을 받아다가 뭐 금괴를 사달라 그랬다. 뭐 돈을 입구 쪽으로 입금해달라 그랬다. 나는 그 업무만 담당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주장하셔서는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 봐도 실제로 이 범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이 돈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면 너가 이렇게 입금을 해라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미필적 고의만 인정이 돼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이게 이렇게 나쁜 돈인지 어둠의 돈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을 구체적으로 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중범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정황상 내가 이 일을 받았을 때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일을 받았을 때의 메시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시받았는지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이런 일을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증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 뭐 구인 광고나 구인 글을 보고서 뭐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뭐 통장 번호를 가르쳐 줬다. 뭐 계좌를 뭐 이체 업무만 뭐 이렇게 맡았다. 이래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제가 주위에서도 꽤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금괴를 구입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건은 사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이 사기가 너무나 유형이 정말 종류가 맞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 다 속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보이스피싱, 인출 관련 사기 사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MC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다 있네 싶은 네. 사건들이 실제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들이 해외에다 기점을 두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두머리가 되는 조직은 한국에 있지 않은 거죠. 해외에다 거점을 두면서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잡히게 되냐? 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 중간책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현장에서 자주 잡히게 돼요.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활동을 한 건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일 위에서 조정한 사람은 안 잡히고 정말 그렇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책들이 검거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런 고액 알바가 말이 되느냐. 돈을 옮겨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또 많은 미디어들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보이스피싱 중간 인출책이 문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몰랐냐. 이러면서 단순히 제가 정말 몰랐어요. 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정말 주의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뭐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뭐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그리고 원래 계좌 같은 거 빌려주면 안 되는데 계좌를 빌려준 경우, 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범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피해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피해 금액이 크다면 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즉 공범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보아서 또 중형이 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이렇게 살펴보면 중간 인출책과 같이 약간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한테도 법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히고 있는데요. 그 취지를 이해하고자 보면 아무래도 손쉽게 돈을 버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대법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 고액을 주는 알바는 그 이유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60대 주부인 저는 평소 잘 알던 동네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투자 자문회사를 통해 무슨 코인을 구입해 10배가 넘는 큰 이익을 봤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100원에 거래되지만 곧 거래 사이트에 상장되면 최소 1,0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최소 10배 이익이라니. 저는 원래 정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뭐에 홀린 듯이 전세 보증금 반환할 돈을 모두 이 코인에 투자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고 저는 전세 보증금 반환할 자금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투자자문 회사라는 곳의 주소로 찾아가 보니 이미 빈 사무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들은 사기 당하지만 아유, 난 안 당해. 어떻게 저런 걸 사기 당할 수 있지? 맞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본인이 당해 보면은 정말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일단 이분 이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전세 자금이 이거 너무 큰 돈일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또 M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나쁜 거지 피해자는 사실 잘못하신 게 없죠. 다만 이제 다시는 이런 피해를 겪지 않으시도록 좀 똘똘하게 똑똑하게 대처하시는 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 한다면은 당연히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피해본 금원을 되찾고 싶으실 거고 그때 진행하셔야 되는 게 민사 소송이고요. 두 번째로 나를 속이고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을 벌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형사 고소,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시는 건 이 두 가지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시게 되죠. 뭐 형사 고소도 진행하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단순히 어떤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나에게 만연히 뭐 투자금을 이만큼 불려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투자금을 다 날렸다.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가 그 리스크를 온전히 테이킹하겠다. 리스크 테이킹은 내가 하겠다는 거고 투자라는 것의 속성상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뭐 투자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여서 어떤 부분을 투자하게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가급적 투자 계약서 같은 거 계약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해두셔야 되고 뭐 투자 금액이나 뭐 투자 이유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유의하실 부분이 대부분 이런 사기의 어떤 범죄 조직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본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소송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이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끌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그렇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송에서 이겨도 대부분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놓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강제 집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이겼으니까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에서 그걸 가져오는 걸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도 재산이 서울에 없으면 재산이 한국에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선의 방법은 이런 아예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는 게 최선이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높은 투자금 같은 거를 투자 이유를 제시받으신다면 좀 의심하시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짜는 없는 것 공짜가 같아요.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아요. 과욕을 부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 코인 투자 사기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좀 예방책 뭐 이런 거 좀 없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따라오는 그렇죠.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이라고 말하면 투자의 개념과 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 또는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주겠다, 뭐 보증서를 주겠다. 모든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투자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인 제가 살펴볼 때는
그런 어떤 사기 행위의 내용이 조금 허술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피해자분들이 이에 속으시는데요. 가만히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보면 피해자분들이 사기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 관련 사업,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사기를 당하시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야는 그렇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알아도 사기당하기가 쉬운데 모르는 건 정말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으니까 뭐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분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드려서 정말 이런 사기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인이 같이 어디 좀 가보자고 조르는 통에 어떤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 회사의 판매 사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하며 저를 적극 추천해 주겠다고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건강음료, 건강기구, 샴푸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매출이 수천억에 달하는 탄탄한 회사라며 이번에 한국에서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더라고요. 우선 저에게 건강음료 3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판매를 시작해보라고 하면서 추가로 다른 판매 사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음료 300만 원어치를 구입하게 되었고 주변에 음료를 팔고 지인들을 모조리 판매 사원으로 추천하게 되면서 첫 주에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300만 원을 투자하고 그중 100만 원만 받은 것인데 뭐에 홀렸는지 저는 여기저기 빚을 내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 지인들 모조리 판매 사원 등록을 권유했죠. 그렇게 저는 딱 3번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원금은커녕 아무런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통해 판매 사원으로 등록한 지인들도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저도 피해자인데 제 지인들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는 걸까요? 그리고 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분도 정말 본인이 너무 답답하겠지만 주위 이 지인분들이 이분을 정말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본인 때문에 사기를 다 당했으니까. 이윤한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뭐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모든 분들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중간 판매원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추가 판매원들을 또 유인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검찰은 결국 뭐 정범들의 공범으로 최소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 이런 중간 판매원의 경우에 무죄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위해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익금이 또박또박 지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이런 사기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미필적 고의까지도 한번 부정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뭐 사기죄로 이거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 걸까요? 네. 참 이런 사연 같은 경우가 전 다단계의 가장 나쁜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본인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본인이 끌어들인 다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런 다단계 사기가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다단계가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B와 C 새로운 회원을 데리고 오게 되면 B와 C가 뭐 가입비 같은 걸 낸다면 네. 그 가입비의 일부가 A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럼 B와 C가 또 D와 E라는 신규 회원을 가져오게 되면 이 신규 회원인 D와 E가 내는 가입비의 일부가 또 역시도 A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신규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층부만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죠. 어느 순간 이게 붕괴되게 된다면 제대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딱 그 한계점이 생기게 되고 이미 이 위에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층은 막대한 부를 가져간 그런 상태가 돼서 다단계 구조가 특징이 굉장히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다단계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단계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대1로 밀착해서 영업을 하고 뭐 수익률도 좋고 영업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모든 다단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사기의 판단 기준 타인을 기망해서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어떤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기죄의 그런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 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다단계의 구조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을 속여서 모집을 하고 이런 배당을 할 그런 원래 의도도 없었고 배당을 할 수도 없는데 뭐 속여서 이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다단계가 불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몰랐다. 회사와 나를 좀 분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회사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 거지 내가 어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처벌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회사가 지인들을 데려오라고 강요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지인들을 데려옴으로써 내가 받은 수수료, 내가 받은 이익이 굉장히 경미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입출금 내역들, 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몰랐다, 나도 피해자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데 이런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란 점을 알고도 사기라는 점을 알고도 지인들을 끌어들였다면 사실 사기죄를 사기가 그쵸 죄책을 피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 다단계 판매 방식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전부 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재판을 받고 있고 누구는 또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기소 처분을 받은 분들은 고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 영업을 했는데 순수하게 가족만 영업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고 친구들까지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친구들 중에 일부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를 하게 돼서 그렇죠. 또 본인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사정 때문에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그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하셨는데, 근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불법 맞는 거죠, 이 다단계는. 근데 좀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영업 방식의 다단계도 있지만 뚜렷한 수익 창출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팔고 이런 게 정상적인 유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보면 가입비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화에서 뭔가 신규 회원을 가져오면 그 신규 회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신규 회원들이 내는 가입비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함으로써 사실상 실체가 없는데 새로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서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비가 비싼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내는 가입비가 심지어 굉장히 소액, 별로 큰 그 액수가 아니라고 해도 그 가입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액수도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뭔가 가입비 같은 실체 없이 가입비로만 유지되고 있는 거라면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뭐 이제 투자 수익률 같은 거를 부풀린다거나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님에도 이게 뭔가 굉장한 제품인 것처럼 속인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기망적인 상황이 더해진다면 그런 건 불법적인 다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단계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피해 규모도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이제 편취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환 변호사님, 그 이 사연자분이랑 또 그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손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좀 어떤 절차를 통하면 좀 이렇게 회수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즉 집행 권한을 확보한 뒤에 또는 형사 배상 명령 결정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집행을 통해서 이 사람의 뭐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뭐 집을 경매 신청한다든가 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뭐 재산을 제3자에게 뭐 이미 다 은닉해놨다든가 아니면 뭐 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민사 집행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가 변제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고소하신 분의 그 고소 내용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3억인 경우에 징역 1년 6월을 받을 수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사유로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 의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방식이 조금 더 널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정말 돈도 돈이지만 정말 주위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라 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부디 법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며 집을 월세로 돌려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도 최대한으로 받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회사에서는 신도시 앞에 철도가 생기고 지하철로 강남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하며 백화점, 쇼핑센터가 새로 생길 거라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위치할 예정이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바로 거주를 시작할 거라고 했고요. 저는 이 분양사의 말을 믿고 수억 원이 넘는 상가의 분양 계약을 서둘러 마치고 계약금도 지급했고 총 6회 중도금 납입 중 5회까지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는 진행이 거의 멈추었고 약속했던 철도나 백화점은 건설된다는 얘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시작했지만 아직 30%도 입주가 되지 않아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데요. 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노후 대책으로 이게 지금 월세로 이렇게 돌려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셨는데 정말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은환 변호사님, 이런 분양 투자 사기 이거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분양이 국내에서는 선분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투자 사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구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금처럼 분양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자 했는데 선분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 진행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또 피해는 이런 후자의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결국 과거의 이런 분양사의 실적 같은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그럼 이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분양 계약서에 뭐 이런 백화점이 입점한다거나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계약 해지하는 건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홍보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면 이에 대해서 뭐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뭐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 계획이나 교통 계획 등에 미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그냥 시행사나 건설회사 쪽에서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표시 광고 공정화의 법률 위반에 따라서 뭐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 중도금을 이미 다 납부했는데 아직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착공일이라든가 완성일 같은 게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하 변호사님, 그럼 이런 분양 투기 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면 될까요? 네, 오늘 정말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선분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분양사의 과거 실적을 확인할 것. 분양사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면 이게 튼튼한 사업인지를 좀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로 뛰어서 투자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해서 도시개발 계획 등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 그리고 셋째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 자금 등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는지 확인할 것. 신탁회사의 이런 분양 대금 등이 신탁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안전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는요. 아무래도 선분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높으면 목표 분양을 이루고 사업 진행이 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수요가 높은 곳을 선호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공사, 즉 건설사의 브랜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수요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시공사의 네이밍 브랜드를 조금 확인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나 시행사가 정말 그동안 잘했던 건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 변호사님 그동안 뭐 많은 사건을 수행하셨을 텐데 이 사건은 내가 정말 기억에 좀 남는다 이런 거 뭐 있으셨나요? 사기 사건은 정말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남는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소해서 기소된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사업관계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려울 때마다 가해자가 수억 원의 돈을 선뜻 빌려준 겁니다.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5억 원, 7억 원 정도의 관계를 한 2번, 3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에게 어떤 무한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가해자가 갑자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집을 조금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 안에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안심시키니 가뜩이나 먼저 빌려받은 것도 있으니 거절도 할 수 없고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럼 이 미끼를 먼저 살짝 이렇게 준 다음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 피해가 많아서 정말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 최대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민사적인 절차만 진행해서는 제대로 보전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합의를 통해서 좀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냐를 이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에서 합의금 등을 받음으로써 양형 참작 사유를 좀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그나마 피해 구제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 돈을 뻥튀기 해준다고 하거나 뭐 큰 돈을 벌게 해준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까지 그 정보를 주겠어요? 본인이 하시지.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윤남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금 보장하겠다거나 10% 이상의 수익률 보장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 막 통장 같은 거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들 이런 경우 좀 의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법대로 합시다를 보시는 분은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잘 듣고요. 주위에도 다 이렇게 알려드려서 정말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일은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우리 법대로 합시다가 그걸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오늘 사실 좀 아쉬운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법대로 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섭섭해요, 맞아요, 변호사님. MC님. 그동안 정말 너무 다양한 정보나 법률 상식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그동안 같이 하셨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법대로 합시다가 제가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았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까지 제가 쭉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특히 우리가 정말 다양한 주제의 법률 얘기들을 다뤄봤잖아요. 덕분에 저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덕분에 조금이라도 법률 지식을 좀 쌓아가시면서 이런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줬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방송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또 이윤남 변호사님도 저희 프로 한 여러 번 같이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렇게 종영한다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정말 법대로 합시다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너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그동안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길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